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네, 나흘 연속의 상승 흐름이 오늘 끊겼습니다. 13일인 이날은 주요 기업 실적과 부양책 추이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실적 혼재된 결과를 내놨는데요. 먼저 JP모건은 투자은행 수수료 급증 소식을 전했고요. 시티은행은 예상을 웃도는 이익과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또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실적 역시 예상보다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우지수 종목인 존슨앤존슨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고요. 올해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은 현재 개발 중인 백신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마지막 단계 백신 임상시험을 중지시켰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것이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라이 릴리와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또 항공기 실적도 공개가 됐죠. 델타항공은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에 2.6% 하락 보였습니다.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5%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형 기술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신제품 공개 행사를 치른 애플이죠. 모건 스탠리의 케이티 휴버티 애널리스트가 애플에게 있어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많은 기대 속에 개최가 됐는데요. 행사 후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2.7% 떨어지며 어제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그 외 대형 기술주로는요. 페이스북이 소폭 올랐고요. 아마존은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7% 올라주면서 나스닥 지수의 더 큰 하락을 방어해줬습니다. 한편 이날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시장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둔화세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라 6월, 7월, 8월 여름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책 협상의 문제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료 비용까지 충당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오늘 하락 출발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탄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0.5% 떨어져 28,679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 유일하게 상승 출발했지만요. 변동성 거래 끝에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 11,863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 종가에서 소폭 하락 출발했고요. 후반에 조금 더 힘을 잃었습니다. 22포인트가량 떨어진 3,511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상승한 끝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밤 사이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3분기 어닝 시즌이 공식적으로 좀 개막을 했죠.
주요 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J&J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호실적 이슈를 좀 덮은 것 같고요. 이어서 또 5장 들어서 일라이릴리에서도 항체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의료 솔루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재부상한 것이 오늘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킨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이 전반적인 경계 심리 속에 재정 부양 합의 난항이 좀 재부각됐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시장도 좀 잠시 쉬어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중 흐름을 좀 시장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애플의 영향이 뭐 적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이벤트 전에 오전장에서는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후에 이제 하락 반전 후에 또 이 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 전반의 흐름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 후에 증시 전체가 장중 저점을 찍는 그런 흐름을 오늘 장 속에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 약 2%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1.85% 올라서 40달러를 회복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중국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원유 생산 재개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켜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에서 지난 9월 원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7.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5%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원유 생산이 재개된다고 해서 유가가 하락했었던 그 부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8% 올라서 40.1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국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2%가량 하락했는데 부양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를 이어가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랠리로 인해서 금값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79% 내려서 1894.30에 마감됐습니다. 자, 달러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0.5% 올랐습니다. 93.5까지 올라간 채 거래가 됐고요. 자, 이날 그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 약 6%가량 하락하면서 0.731%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날 증시가 다소 좀 부진했던 데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재정 부양책 관련한 협상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당 간의 이견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달 내에 선별적인 지원 법안을 표결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상원이 이제 의원들이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표결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의중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에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패키지에는 미국 근로자에 대한 이 선별적인 지원, PPP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신규 자금 지원도 포함이 되고요. 학교 지원, 추가 실업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은 또 타 외신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은 이번에 제안한 패키지의 규모도 단 한 5천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코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반대만 안 한다면은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동시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상원에서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은 이날 이 민주당 또한 이 같은 안에 합의할지는 좀 미지수라는 그런 전망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화요일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트럼프가 지금 제안한 1.8조 달러 규모의 그 패키지 내에서는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읍소를 했습니다.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450억 달러 추가 지원이 필요분의 60%에 불과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 전까지는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원 의장은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의 협조를 또 기대한다라는 발언 또한 전해서 합의 희망 또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비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아무리 선별적인 그 지원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양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 재정 부양 합의 난항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변동성이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스톤엑스라는 그런 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재정 부양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양당 간의 이견이 여전히 극심하고 그리고 합의 가능성이 미미해 보인다라는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대적인 부양이 기대된다라는 의견 또한 재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정치적인 지형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바이든이 경합주에서 여전히 트럼프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이 대선 이후에 부양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느냐,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증시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정 부양이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날 경기 민감주 부진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기술주가 좋았던 반면에 경기 민감주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죠. 결국은 이 재정 부양이라는 것이 코로나19 피해 산업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히 경기 민감주 입장에서는 악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탈 놀리지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그리고 대선 전에 재정 부양 합의가 불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시 한번 시장이 성장주라든지 모멘텀주로 집중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날 산업재라든지 금융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크게 부진했죠. 여기에 또 항공주 세부 업종이 약간 2%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언더퍼폼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자본시장이 놀랄만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S&P 500 지수가 약 8%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 30%가량 오른 상태죠. 하지만 증시 모멘텀이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것에 비해서 실물 경제 지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뭇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는 급격한 조정이나 아니면 단기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는데요. IMF의 통화 및 자본시장 부문 이사인 토비아스 에이드리안은 투자자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한 자산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위험은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증시가 이뤄내고 있는 이 가격 자체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경우 시장에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또 IMF는 올해 시장 상승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막대한 양의 통화 완화 정책이지만 이것이 계속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험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는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IMF가 시장 조정에 대한 경고를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내놓은 IMF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를 좀 복귀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증시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조금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장이 7월장과 좀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민감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 같은 현상이 굉장히 좀 거세지면서 지난 8월에는 기술주에 대한 다소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9월에 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추가 부양이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좀 진전이라든지 이렇게 상승세를 좀 지탱해 줄 만한 추가 재료는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좀 부재하고 또 기술주 또 이 특정 섹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증시 조정도 충분히 좀 재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서스퀘어나라는 이 IB에서도 현재 미국 증시의 8월 말과 9월 초에 나타났던 그런 경고 신호가 재발하고 있다. 공포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장혜진 앵커가 꼽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이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활발한 주식과 채권 거래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JP모건과 시티그룹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간단히 살펴보시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이 9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2.92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2.23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밝혔습니다. 소비자 금융 부문의 순이익이 9% 정도 감소를 했지만 이 트레이딩 부문의 순이익이 21%나 급증을 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끌어올린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시티그룹의 3분기 순이익 역시 3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좀 부진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훌쩍 웃도는 좋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1.4달러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두 은행의 3분기 실적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침체기에 접어든 이후에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지탱해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은행은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은행들이 차후 대출 손실을 메울 만한 자금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은행 고위 임원들은 아직까지도 향후 은행들의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며 많은 고객들이 그들의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 상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런 이유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는 경제에 대한 공공 지원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는 잘 고안된 이런 부양책 패키지가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경기 부양책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은행들이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을 어떻게 평가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이 결국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미국 주요 대형은행들의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애초에 좀 주안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수익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됐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 금융이 좀 부진했던 것을 트레이딩 부문이 얼마나 좀 메워줄 수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대손 충당금을 얼마나 이번에 쌓아뒀느냐가 좀 주안점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소비자 금융 부문은 다소 좀 부진한 양상이 지속이 됐죠. 반면에 트레이딩 사업 호조가 전반적인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손 충당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단 6.11억 달러의 대손 충당금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난 분기, 2분기에 104.7억 달러에 달했고 그리고 1에서 2분기에도 약 한 150억 달러 정도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던 것을 비한다면 굉장히 향후 리스크에 대해서 좀 줄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캐피털증권이라는 기관에서도 대손 충당금 감소가 결국은 대형은행들이 경제와 그리고 기업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라는 증거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어떤 그 보수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물론 시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아이폰 12, 애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지 이날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 집중 선언에 이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록이 3분기 호실적에 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애플의 아이폰 12 공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애플이 드디어 이날 첫 5G 폰인 아이폰 12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언팩 행사를 진행했고 이날 280만 명가량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애플의 아이폰은 총 4종으로 이 4종으로 아이폰 12 미니와 기본 버전 그리고 프로,
프로 맥스 등으로 이런 다양한 사이즈와 함께 699달러에서 1,099달러까지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더 빠른 5G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디자인 측면에서는 직각을 이루는 모양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과 새로운 디자인들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공개에도 좀 실망을 한 건지 애플의 주가는 이날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2.6%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0.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공개가 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아이폰 12, 5G 중에서도 더 빠른 밀리미터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최대 이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협력해서 제공될 계획이고요. 당사는 전 세계 30개 지역에서 800곳 이상의 이동통신사와 5G를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된 A14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이어서 그 어떤 기계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할 것이라고 굉장히 이 빠른 속도를 자랑할 것이라며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강력한 칩과 5G 지원으로 아이폰 12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당사는 라이엇 게임즈와 협업을 해서 올해 말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로나19로 급증한 게임 수요를 역시나 만족시켜줄 만한 소식까지 이제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프로 맥스는 기존의 프로보다는 훨씬 더 큰 화면 사이즈로 이 역대 최대 스크린 크기를 자랑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99달러 홈팟 미니까지도 주목해 볼 만했는데요. AI 비서, 스마트폰과 연동된 스마트 홈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시리와 함께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서 이 홈팟 미니까지도 애플에서 시연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줬습니다. 신제품이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은 아니겠죠.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좀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한 채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딱히 실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 수준의 이벤트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좀 미리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통상적인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좀 적용됐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과거에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쇼라는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디어 이벤트 당일과 그리고 주간에는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이벤트 후에 3개월간은 10.7% 정도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더라도 역사적으로 아이폰 이벤트 후에 6개월간 S&P 500 지수를 13%포인트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공개가 된 아이폰 12가 굉장히 새로운 제품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고, 사실은 잘 팔릴 걸로 예상을 했던 만큼 수요 관련해서 좀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향후에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파이퍼 샌들러라는 IB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들의 약 한 10%만 올해 가을과 겨울 내에 아이폰 12로 교체하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관련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7시에 애플과 관련된 아이폰 12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 모시고 직접 또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 아이폰 살펴봤고요. 이어서 최진석 팀장님이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특징주로서의 움직임이 또 거셌던 그런 기업이 바로 디즈니였습니다. 이 전일장 마감 이후에 사업부 재편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디즈니는 자사 영화, 드라마 및 스포츠 콘텐츠의 이 수익화 그리고 배급만 집중하는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부문은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즉 제작과 그리고 배급 또는 이제 광고 판매와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분리해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보관으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해당 발표를 전하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던 디즈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정규장에서도 한때 4.7% 정도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시가총액을 약 한 110억 달러 정도 늘리기도 했습니다. 밥 채펙 CEO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과 배급을 분리함으로써 효과적 그리고 빠르게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 소비 방식에 맞춰서 배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것이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부 재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댄 로비 배당을 중단하고 30억 달러를 디즈니 플러스에 투자하라라고 좀 촉구를 한 이후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즈니의 이번 사업부 개편 소식, 재편 소식에 따라서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이 변했을까요? 대체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겠죠. 비중 확대를 유지를 한 JP모건에서는 채펙 CEO 부임 후부터 이 같은 좀 노력이 추진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사업부 재편이다라는 평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티그룹과 구겐하임에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보유 의견을 유지하기는 했지만은 효과적으로 두 개의 매출원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당사에서는 콘텐츠의 스트리밍 이 서비스 출시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TV 네트워크와 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다소간의 좀 경계 심리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집중 선언은 기존의 영화 산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을 텐데 최근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잇따른 좀 개봉 연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논란이 좀 많았던 뮬란의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이 스크린에서 내렸죠. 그리고 누적 관객 수도 약 한 23만 명에 그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의 뮬란을 좀 출시를 하고 그리고 VOD 시장으로 좀 눈길을 돌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전망이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또 MKM 파트너스라는 IB에서 미국의 이 박스 오피스가 올해 약 한 80%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영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사업부 재편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빨리 디즈니가 좀 전환을 이뤄내느냐가 향후에 좀 성패에도 가늠을 할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어젯밤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른 JP모건이나 아니면 시티그룹 같은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하락했던 것과 달리 4%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채 블랙록은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난 분기에 이익이 전년 대비 24% 성장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자, 먼저 매출은 4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39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걸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보게 되면 9.2달러를 기록해서 레피니티브 예상치였던 7.8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지난 분기 동안 1,29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순유입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만큼 수많은 막대한 규모의 ETF 상품들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TF로 자금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투자 스타일과 지역에 상관없이 이 모든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CNBC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레리 핑크 회장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완전히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향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간 더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이 블랙록의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같은 금융업계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은행과 블랙록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게 되겠죠. 결국은 투자 활동 증대에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다. 결국은 또 소비자 금융 부문의 부진에 대해서도 좀 악재로 느끼는 부분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기 투자 자금 유입분의 50% 이상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활동 증대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도 대체로 좀 긍정적입니다. 에드워드 존스라는 기관에서는 글로벌 팬데믹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번 실적이 매우 훌륭하다. 당사 역시도 블랙록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를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갔었는데 이마저도 거뜬히 넘었다. 블루아웃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